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라는 경제를 다룬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은 우리 책에 지금 69쪽입니다. 5장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애덤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직 자기 자신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람들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아울러서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타적 내지는 자기 희생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경제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속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 즉 사람들이 항상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기심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본성 중에 하나이지만 유일한 본성도 아니고 많은 경우 인간의 행동은 가장 중요한 동기도 행동에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도 아니다. 사실 세상 이 경제학 교과서에 묘사하는 이기심 가득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인 사람들을 잡아내고 잡은 사람을 벌 주는데 온 시간을 써야 할 테니 말이다.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믿듯이 전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면 최악의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제목은요, 회사를 잘 경영하는 법 혹은 회사를 잘못 경영하는 법입니다. 1990년대 중반 무렵 세계은행이 일본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경제 기적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논쟁의 한편에는 정부 개입이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 큰 몫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가 시장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을 보호하고 보조를 해준 것이 유효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부 개입은 경제 성장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심한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는 세계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또 서로 이 지역의 경제가 정부 개입에 덕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사용한 정책을 다른 나라들에게도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정책을 만드는 정부 관료들도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 이익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위신을 확장하는 데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정부 개입이 성공을 거둔 유일한 이유는 이 나라들에는 역사적인 이유로 특별히 이기심이 없고 능력 있는 정부 관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다. 심지어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까지도 일부는 이 점에 동의했다. 이 논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청중석에서 점잖아 보이는 일본 신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당시 일본에서 4번째로 큰 철강 업체였던 고베 철강의 중역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신사는 그것이 정부 조직이냐 민간 기업이냐를 떠나서 현대식 관료체제 자체를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경제학자분들께서는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속공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고베 철강에서 지난 30년간 일한 덕에 철강 제조에 대해 제법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도 회사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 정도 이해하면 다행입니다. 회계나 마케팅 분야 출신의 다른 임원들은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이사회에서 직원들이 올린 사업계획을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직원들의 동기를 사사건건 의심하기만 한다면 회사는 마비되고 말 겁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려고 애만 쓰다가 말 테니까요. 고베 철강이든 정부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전제하면 대규모 관료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일화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여러 본성 중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기심 뿐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주류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이기적인 정육점 주인과 탐욕스러운 빵집 주인. 애덤 스미스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에 관해 한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자유시장 경제학은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탐욕, 이심과 같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사회에 이롭고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장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상점 주인들은 틈만 나면 바가지를 씌우려고 들고 노동자들은 일 안하고 농땡이 칠 기회만 노리며 고용사장들은 주주들에게 갈 이윤보다는 자신들의 월급과 특전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런 행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엄격하게 통제할 힘은 지니고 있다. 가까운 곳에 경쟁 상점이 있으면 상인은 바가지를 씌우지 못할 것이고 자기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터이다. 또 주식시장이 활발한 환경에서는 고용사장들도 주주들의 돈을 떼어먹지 못한다. 이윤을 조금 남기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일자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공직자, 즉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쉽게 적용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기 시작하면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다. 정치인들은 서로 경쟁을 하지만 어쩌다 하는 선거의 제어 효과는 미비하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희생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많아진다.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직업 관료들이 더 많다. 정치인들이 선거 후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직업 관료들이 정치인들을 혼돈하게 만들어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 장관님이라는 제목에서 시작해서 예 총리님이라는 후속편으로 장관이 총리가 된 후까지를 그린 BBC 코미디에서는 직업 관료와 정치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재치있게 묘사되어 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정치인들과 달리 직업 관료들은 평생 고용은 아니지만 고용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을 지연시켜 명령을 내리는 정치인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일본 회의에 참가한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이 한 주장의 핵심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유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탈규제와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일반 대중을 희생해서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인 길이다. 이른바 신공공관리학파.
영어로 New Public Management School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부의 운영 자체가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한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정부의 운영 자체까지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공 서비스를 더 많이 외주로 돌리고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요.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이익만을 취한다는 전제를 논리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과도 많이 겹친다. 봉지 제일 밑에 썩은 사과를 끼워 넣는 양심 없는 과일 가게 주인이 되었든, 제품의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요구르트 제조사가 되었든 상인들에게 속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부패한 정치인과 복지부동의 공무원 이야기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니 공직자들이 국민만을 위해 일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도 거의 없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하다 농땡이 친 적이 있고 부하 직원이나 비서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화가 난 경험을 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게다가 GE의 잭 웰치나 GM의 릭 웨고노와 같이 주주 자본주의의 선봉장인 사람들까지도 주주들에게 최대 이윤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는 소식이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간간히 들려온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익심만이 유일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증거도 수없이 많다. 물론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일지는 모르나 유일한 동기라 할 수는 없다. 정직성, 자존심, 이타심, 사랑, 연민, 신앙심, 의무감, 의리, 충성심, 공중도덕, 애국심 등은 모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고배 철강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공적인 기업들은 의심과 이기심보다는 신뢰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일개미의 나라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예라고 생각한다면 서구에서 출판된 경영지침서 혹은 성공한 기업가의 자서전 아무거나 한 곳만 들춰보라.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농땡이를 부리고 속임수를 쓸 경우에 대비해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라고 충고하는 경영서가 한 권이라도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비전을 제시하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것이다. 좋은 경영자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각의 로봇이 아님을 안다. 그는 또 사람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경영의 비밀은 직원 개개인의 좋은 면을 최대한 살리고 나쁜 면을 바꿔나가는 데 있다는 것도 안다. 인간 행동, 동기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는 규칙대로 일하기라는 합법적 파업수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 지금 규칙대로 일하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ork to rule. 한국에서는 준법투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단체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도 점심시간을 엄수한다든지 택시기사들이 모든 규정 속도를 절대 넘지 않고 운행한다든지 생산라인 노동자들이 모두 동시에 휴가를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적용되는 규칙들을 모두 철저히 준수해서 작업에 드는 시간을 늘리는 투쟁 방법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노동자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피해가 되는지 의아할 터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식 파업 혹은 백색 스트라이크, 이탈리아 말로는 쇼페르 비앙코 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방법은 생산량을 30에서 50%까지 떨어뜨린다. 이 현상은 고용계약서, 즉 규칙의 고용인의 임무를 모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인이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가외의 일도 해내고 임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 결정도 내리고 규칙이 너무 복잡할 경우 지름길도 알아서 택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탓에 벌어지는 일이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일인데도 말이다. 고용인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동기는 일에 대한 애정,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동료들과의 결속력, 경영진에 대한 신뢰, 애사심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면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행동 동기에 내재된 이런 복잡한 특성을 깨닫지 못한 대량 생산 시대 초기의 자본가들은 작업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여지를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면 이를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자율성과 존엄성을 빼앗긴 노동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일을 했고 심지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30년대 기업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인간관계 학파의 등장을 필두로 인간행동 동기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좋은 면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관리 기법들이 많이 등장했다. 여기서 인간관계 학파를 영어로 Human Relations School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영기법을 완성시킨 것은 토요타 방식이라고도 알려진 일본식 생산 방식이다. 이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각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 신뢰함으로써 개인이 선의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북돋운다. 노동자들에게 생산 라인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또한 장려한다. 이렇게 접근한 일본 기업들이 이루어낸 성과, 생산성과 품질은 가히 전설적인 것이어서 이를 모방하는 타국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다. 일본 기업들은 고용인들에게서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서 최선의 행동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여기서 제가 지금 책을 읽으면서요, 지금 고용인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여기선 피고용인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영어로 하면 employee가 되는 겁니다. employer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약간 머뭇거린 게 지금 고용인이라는 말과 피고용이라는 말을 이 책이 좀 구분을 못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업원, 돈을 받고 노동하는 사람을 제 개념으로는 피고용인인데 여기서 고용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제목은요, 도덕적 행위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주위를 둘러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세상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전제에 어긋나는 도덕적 행위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예들을 들이대면 그들은 대개 이를 착시현상으로 치부해버린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 이상이 될 수 없다. 어떤 개인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도덕적 가치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을 극대화하고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쟁자에게 고객을 뺏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인이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것은 굳이 정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직하다는 소문이 나면 손님들이 더 올 것이라는 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관광지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면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도
집에 가면 갑자기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행동을 잘못하면 자기를 알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흉을 잡히고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서이다. 이런 논리에 맞는 구석이 있다. 세상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보상과 제재 장치가 있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끝까지 밀고 하면 결국 무너지고 만다.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보상과 제재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요금을 떼어먹고 도망하지 않는다. 택시기사는 차를 길에 오래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간다 해도 끝까지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대도시에 살면 같은 택시기사를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미래의 모종의 안갚음을 당할 걱정도 별로 없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외국 여행을 하다 만난 자동차 정비공이나 노점상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그곳을 떠나고 나면 자기에 대해 좋은 소문을 내줄 가능성도 없는 여행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이름을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터키의 정비소나 다음 날이면 다른 곳에서 국수를 팔고 있을 캄보디아의 국수 행상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개인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라는 장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보상이나 제재를 하려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태도가 개선된 데 따른 혜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의 예로 다시 돌아가보자.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승객을 쫓아가서 혼내주려면 택시기사는 불법 주차 벌금을 물거나 최악의 경우 택시를 도난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승객의 행동에 제재를 가해 다시 만날 확률도 거의 없는 그 사람의 태도를 고쳤다고 한들 자기에게 돌아온 혜택은 무엇인가? 터키 정비소에 대해 좋은 소문을 내주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데 그곳에 다시 갈 계획도 전혀 없는 마당에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따라서 이기적인 개인이라면 양심 없는 승객을 혼내주거나 외진 곳에서 정직하게 영업하는 정비소를 칭찬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대신 누군가 바보 같은 사람이 나와 그런 일을 대신해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기적인 존재라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고 결국 아무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보상이나 제재를 하려 들지 않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도덕적 행위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 장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이기적이고 무도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부도덕이 아니고 무도덕한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읽었습니다. 도덕성은 착시현상이 아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는 상인,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쥐꼬리 월급에도 불구하고 뇌물은 받지 않는 공무원 등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 장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는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장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전적으로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에야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랴.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없다. 오직 남자 여자라는 개인 그리고 가족 단위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대처 여사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은 사회라는 울타리 없이 고립된 이기적 존재로 살아온 적이 없다. 우리의 모두는 도덕적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 태어나 그 규범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동 동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의 속임수가 만연하고 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감시, 판단, 제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 예상하면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5장을 마쳤고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붐은 공공의적 1호였다. 많은 나라가 재앙에 가까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다. 인플레이션이 하이퍼라고 부를 정도까지 치솟지 않은 나라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높고 변동이 심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져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과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다행히도 1990년대 이후 세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정부 예산 적자를 더 엄격히 다스리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인플레이션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경제 안정이 장기 투자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맹수를 길들인 것은 장기 번영에 초석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네, 이제 장하준 교수가 위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반박하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상당히 더 불안해졌다. 지난 30년 사이에 물가 변동을 잡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우리는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겪어온 극도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못 본 척했다. 그 사이 수많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과도한 개인 채무, 파산, 실업 등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2008년 금융위기도 그 한 예이다.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 물가 안정이 성장과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들 주장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메웠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성장을 둔화시켰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돈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정말 그럴까? 란 제목입니다. 1923년 1월 프랑스와 벨기에 군은 석탄과 철강 산지로 알려진 독일 루르 지방을 점령했다. 독일이 1차 대전을 종결지으면서 합의한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부채 상환을 1922년 한 해 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와 벨기에가 정말 돈을 원했다면 석탄 강산이나 제철 공장보다는 은행을 점령했어야 옳지 않을까?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강도 윌리 서튼이 왜 은행을 털었느냐는 질문에 돈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처럼 돈은 은행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두 나라는 은행으로 가지 않았을까? 바로 독일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922년 여름 이후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1922년 하반기 6개월 사이에 생활비 지수가 16배나 오를 정도였다. 물론 프랑스와 벨기에의 무리한 배상금 요구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주된 요소 중에 하나였지만 일단 이런 현상이 시작되자 두 나라는 어디까지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는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보다는 석탄과 철강 같은 실물 배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루르 지역을 점령한 것이다. 옳은 판단이었다. 두 나라가 루르 지역을 점령한 후 물가는 정말로 통제 불능이 되어 1923년 11월 새로운 화폐
렌텐마르크가 도입되기까지 100억 배가 뛰었으니까. 괄호 열고 오타가 아니다. 100배나 100만 배가 아니라 100억 배가 맞다. 독일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은 독일과 세계 역사 발전에 크고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일부에서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불신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나치 세력의 등장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1920년대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2차 세계대전을 부른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아픈 상처를 잊지 못했는지 2차 대전 후 설립된 서독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통합팽창 정책을 지나치게 피한다는 평판을 얻었다. 유럽 단일 통화 유로가 채택되어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후에도 유럽 중앙은행은 분데스방크의 영향을 받아 높은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긴축 통화 정책을 고수했다. 이런 행태는 2008년 세상을 휩쓴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을 감행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독일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 나아가서는 전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소제목은요,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나쁜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는 독일만이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금융계에서 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주자로 통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최악일 때에도 2만%밖에 되지 않았다. 독일보다 더한 인플레이션은 2차 대전 이후 헝가리와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독재 정권 말기인 2008년 짐바브웨에서 일어났다. 무가베 대통령은 현재 전 야당과 공동 집권 중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시장 가격을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본주의를 기초부터 뒤흔든다.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1946년 물가는 매 15시간마다 2배로 뛰었고 1923년 독일에서는 물가가 2배로 뛰는데 4일이 걸렸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가격 신호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다시 읽겠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가격 신호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아돌프 히틀러나 로버트 무가베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지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라고 모두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어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변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2000년대 초 일본 중앙은행의 하야미 마시루 총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기 거부한 유명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일본은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모두는 인플레이션이 그 비율과 상관없이 나쁘다는 생각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1980년대 이후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0%를 지향하는 극도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안정의 바로미터로 정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MIT 교수이자 1994년부터 2001년 사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닌 스탠리 피셔가 공고한 대로 권장 물가 상승률은 1에서 3%이다. 그러나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나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시카고 대학이나 IMF에 적을 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행한 연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8에서 10% 이하일 경우 국가 경제 성장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기준을 더 높게 잡아 20%, 심지어 40%라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다. 각 나라의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제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브라질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42%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4.5% 증가를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연평균 20%의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씩 성장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 더 높은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실은 경제에 해롭다는 증거도 있다. 브라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 1996년부터 실질금리 괄호 열고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수치를 세계 최고 수준인 연 10에서 12%로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한 이후 물가 상승률이 연간 7.1%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도 둔화되어 성장률이 연간 1.3%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금리를 브라질 수준으로 높인 199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 도가 지나칠 경우 투자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안정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규정되는 거시경제 안정이 동아시아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에서 밝힌 통계 수치들을 볼 때 한국에서는 이 논리가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세계은행은 199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장기 계획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실질금리와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를 높여 저축을 장려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2, 3%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한 정책들이 실제로는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질금리가 8, 10, 12%에 달하면 투자자들은 실물 투자를 꺼린다. 어디에 투자를 해도 7% 이상의 이윤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고위험, 고수익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뿐이다. 금융투자는 얼마 동안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창출된 성장은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 결국 실물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로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상 누각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득보다 실이 많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왔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가 날 일이지만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았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원래 목표, 즉 경제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조차 실패했다. 다음 소제목은요, 안정이라는 착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라는 착각.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각 나라는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은행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중앙은행은 필요하면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는 투표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 대다수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맹수를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IMF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162개국 중 97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투쟁에서 특히 큰 성공을 거둔 나라는 주로 부자 나라들이었다.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위 두 기간 사이에 7.9%에서 2.7%로 떨어졌다. 세상은, 특히 부자 나라는 더 안정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세상이 더 안정적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일한 척도로 사용했을 때에만 성립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이 맹위를 떨치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채택된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느끼는 원인 중 하나는 금융위기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멜랜드 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대전 종전 직후에서 1970년대 사이에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은 인플레이션 측정에서만 보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불안정한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의 가속이 붙기 시작하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 사이에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의 비율은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을 가중치로 적용했을 때 8에서 10%로 올라서 잠시 인플레이션 중심의 세계관을 정당화시켜 주는 듯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의 비율은 20%로 치솟는다. 이때야말로 인플레이션이란 맹수를 길들이고 신기루처럼 손에 넣기 힘들었던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시기인데도 말이다. 이 비율은 2000년대 중반에 잠시 0%로 떨어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35%가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0년의 초의 상황을 볼 때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더 불안정해졌다는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이 기간에 고용이 크게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늘 고용 불안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고 고용안정법 등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른바 비공식 부문의 불안정한 일자리 비율이 이 기간에 특히 많이 늘었다. 이는 섣부른 무역 자유화로 산업 분야의 안정된 공식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결과이다. 1980년대에는 선진국들 역시 고용 불안이 커졌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긴축 정책 때문에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비해 늘어난 실업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1990년대 이후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198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고용 불안은 더 심화되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기 고용의 비중이 높아졌다. 둘째,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은 1980년대 이전 노동자들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서는 비자발적 고용 종료,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직장에서 떠나야 하는 비율이 늘었다. 셋째,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관리, 사무, 전문직 일자리들이 1990년대 이후 불안해졌다. 넷째, 고용 자체의 안정성은 넷째, 고용 자체의 안전성은 유지된다 해도 일의 성격과 강도에서 더 빈번하고 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 변화는 대부분 노동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유명 퀘이커 교도 사업가이자 자선운동가의 이름을 따라 설립된 영국
사회개혁 자선단체 조지프 라운트리 재단이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5년 사이에 일의 속도나 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자 나라들이 1980년대 이후 복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실직할 확률이 객관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심해졌다. 문제는 물가 안정이 경제 안정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물가 안정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안정의 지표도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사건은 일자리를 잃거나 한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혹은 금융위기가 몰아닥쳐 집을 압류당하는 것들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다시 읽겠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것은 위 사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해보자. 물가 상승률이 2%일 때와 4%일 때의 차이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길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인플레이션 투사들이 예고했던 안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물가 안정, 즉 낮은 인플레이션과 잦은 금융위기, 고용불안 증대 등 물가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불안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동일한 자유시장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로고프와 라인하트는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의 비율과 자유로운 국제적 자본 이동의 허용 정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으면 자본의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고 믿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에 따라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또는 최근 들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나라에게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을 꾸준히 가해왔다. 고용불안이 커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1980년대 선진국들의 높은 실업률로 나타난 고용불안 현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적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1990년대부터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사이 실업률은 줄었지만 비자발적 고용 종료 위험과 단기 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한편 일의 성격이 수시로 변했고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모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로도 알려진 자유시장 정책 패키지의 일련의 정책들은 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미사역으로 표현되는 높은 고용 불안성 등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들이 입안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수익은 대부분 명목상 고정되어 있어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물적, 인적 자산보다 더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성질 덕분에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다. 금융자산은 바로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절차를 쉽게 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더 쉬워져서 당장 보기 좋은 대차 대조표를 만들기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매매가 원활해져 높은 금융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금융불안과 고용불안정을 증대시켰다 하더라도 정책 주창자들이 장담했던 대로 투자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만 했다면 그 정당성을 어느 정도만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및 1970년대와 비교해 볼 때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훨씬 더딘 속도로 성장했고, 이는 많은 나라에서 투자가 감소한 데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는 데 성공한 선진국에서조차 1인당 소득 증가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3.2%에서 1990년에서 2009년 기간에는 1.4%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촉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제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이상으로 제가 6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장 7장은요.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두려운 것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것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